어느 평범한 오후 혹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는 퇴근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 때문에 급정거를 하거나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에 대해 직장 상사가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상황 말입니다. 혹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의 치부를 가볍게 떠벌리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찰나 당신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열기가 발끝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머리끝까지 무서운 속도로 치밀어 오릅니다. 시야는 좁아지고 심장은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요동치며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상대를 무너뜨릴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단어들이 화살처럼 제어집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요. 그 짧은 찰나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똑같이 소리를 질러 상대의 길을 꺾어놓고 찰나의 통쾌함을 맛볼 것인가? 아니면 이 모욕을 억지로 삼키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것인가?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개 전자를 선택한 뒤 처참한 후회에 휩싸이거나 후자를 선택한 뒤 무력감에 젖어 자신을 자책하곤 합니다. 분노를 폭발시킨 뒤에 남는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천박하고 낯선 내 모습에 대한 자괴감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화를 내는 그 순간 당신은 잠시나마 당신의 인격과 평판,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우아함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마다 마음을 다잡아줄 단단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구독해 두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이 짧은 사유의 시간들이 당신의 내면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화를 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우리에게 세상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거나 강하게 맞서라는 이분법적인 가르침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품격은 화를 억누르는 인내심도 상대를 압도하는 폭력성도 아닙니다. 품격이란 화가 나지 않는 성인군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나를 집어삼키려 할 때 그 뜨거운 불길을 어떻게 다스려 나만의 빛으로 바꾸느냐 하는 감정의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화가 났을 때 보여주는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진짜 수준이라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껏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중한 관계를 망치거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우아하게 대처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뒤늦은 후회가 밤잠을 설치게 한 적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는 당신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자가 누리는 승리의 미학. 그 깊고도 명쾌한 심리학적, 철학적 여정을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분노는 타인을 공격하는 강력한 창처럼 보이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분노의 실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방어기제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2차 감정이라 부릅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아래에는 차갑고 축축한 본연의 감정들이 숨어 있다는 뜻이지요. 1차 감정의 외면, 즉 수치심과 무력감의 은폐.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취약성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느끼는 비참함,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겪는 당혹감, 혹은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은 너무나 아프고 대면하기 두렵습니다. 그래서 뇌는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자극적이고 강력한 감정인 분노를 선택합니다. 상대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사실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를 제발 무시하지 말라는 나약한 자아의 비명과 같습니다. 분노라는 두꺼운 갑옷을 입고 센 척을 해보지만 그 갑옷 안의 알몸은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품격을 지키는 첫걸음은 내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투사와 통제의 환상. 우리는 흔히 내가 화를 내면 상황을 바로잡거나 상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는 내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결점이나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심리적 기제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상대의 작은 실수를 비난하며 폭발하는 시기지요. 또한 분노는 전능감의 상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 인간은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때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잠시나마 자신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가짜 권력감을 맛보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소리를 지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강한 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고도 상황을 변화시키는 고요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거울 뉴런의 비극과 감정 전염.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행동과 감정을 모방하는 거울 뉴런이 존재합니다. 상대가 험악한 표정으로 공격해 올 때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분노를 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 전염입니다. 상대가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 때 나도 모르게 그 옆에서 흙탕물을 튀기며 싸우게 되는 과학적 이유이지요. 결국 화를 내는 상대에게 똑같이 화로 맞서는 것은 상대의 저급한 정서적 주파수에 내 고귀한 뇌를 강제로 동기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품격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 공격에 반응하여 상대와 같은 수준의 감정적 언어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품격 있는 이들은 거울 뉴런의 본능을 이성으로 억제하며 상대의 낮은 주파수에 휘말리지 않는 독립적인 정서적 영역을 유지합니다. 기대의 배신과 자기중심적 사고. 우리의 분노는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후배라면 마땅히 예의를 갖춰야 해. 배우자라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해. 이 견고한 기대가 무너질 때 분노는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을 철저히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는 자기중심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타인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품격을 잃은 분노는 상대방을 인격체가 아닌 내 욕구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화를 내며 두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숙한 인간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기대가 타인에게 강요될 수 없음을 인지합니다. 이 인지적 유연성이야말로 분노라는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파제가 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분노를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이자 잠시 동안의 광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서늘한 통찰은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와 감정의 과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품격의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세네카는 분노는 파멸로 이끄는 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거두이자 로마의 정치가였던 세네카는 그에 져서 분노에 관하여에서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분노의 결과는 분노의 원인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대개 사소합니다. 식당에서의 무례한 서비스,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
혹은 동료의 비아냥거림 같은 것들이지요. 하지만 그 사소한 원인 때문에 우리가 내뱉는 폭언이나 행동이라는 결과는 평생 쌓아온 평판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네카는 분노를 자기 자신을 징벌하는 형벌로 보았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몸은 독소로 가득 차고 이성은 마비됩니다. 그는 분노를 다스리는 최선의 전략으로 지연을 제안했습니다. 분노에 대한 가장 큰 치유책은 시간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짐승과 인간을 가르는 품격의 경계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라고 말했습니다.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며 수많은 배신과 전쟁을 겪었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하는 것은 그 적에게 영혼까지 굴복당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진흙탕 싸움을 걸어올 때 당신이 함께 진흙탕으로 뛰어든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당신의 옷은 이미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는 우리 내면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정신적 요새를 세우라고 권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적 결함일 뿐 나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깨닫는 것. 이 초연함이야말로 진정한 제왕의 품격입니다.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의 위험에 대해 말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의 투쟁 본능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어느덧 나 또한 증오의 논리에 중독됩니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더 잔인한 말을 골라내고 더 비열한 수단을 찾게 되지요. 결국 승리했다고 믿는 순간 거울 속에는 내가 그토록 혐오하던 괴물의 얼굴이 서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망각과 창조의 힘을 강조합니다. 분노라는 낮은 차원의 에너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고양시키는 창조적 힘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의 기하학적 이해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스피노자는 분노를 도덕적 죄악이 아닌 자연현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을 수학의 선이나 면처럼 객관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 교육, 심리적 상태라는 필연적 인과관계의 결과물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하늘을 향해 소리 지르지 않듯 무지한 사람의 무례함 또한 자연의 섭리처럼 건조하게 바라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런 인과관계 속에서 저런 반응을 내놓는구나라고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관찰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지적인 통찰력입니다. 철학은 서가에 꽂힌 낡은 책 속에 머물 때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이 무너지는 비루한 현장에서 터져나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앞서 살펴본 현자들의 지혜를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게 할 구체적이고도 서늘한 지침들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들은 당신을 단순히 잘 참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상대를 압도하는 격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네카의 지연 실천법 6초와 24시간의 황금률 세네카가 강조한 지연은 생물학적 폭주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초기 억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6초의 골든타임 사수 화가 치미는 순간 뇌의 편도체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하이제킹합니다. 이때 딱 6초만 벌어주십시오. 의식적으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십시오. 이것은 유치한 방법이 아닙니다. 혈액 속에 쏟아진 아드레날린이 뇌를 마비시키기 전 이성의 엔진을 재가동하는 가장 과학적인 의식입니다. 24시간 예약제의 엄격함. 상대의 무례한 메시지나 메일에 손가락이 떨릴 만큼 분노가 치민다면 일단 답장을 쓰십시오. 가장 잔인하고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부어 초안을 작성하십시오. 하지만 전송 버튼만은 내일 누르십시오. 하룻밤 자고 일어난 뒤에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화풀이는 내일로 미루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 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어제의 천박한 문장들을 지우고 수정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당신은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구출했다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의 내면 요새 구축 1인칭에서 3인칭으로의 탈출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던 황제 아우렐리우스처럼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의 라벨링 나 지금 너무 화나? 라고 외치는 순간 당신은 분노 그 자체가 됩니다. 대신 주어를 바꾸십시오.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파도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3인칭으로 관찰하십시오. 내가 감정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지켜보는 기상청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붙여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상상의 투명 방벽 설치. 상대가 당신 면전에서 폭언을 퍼부을 때 당신과 상대 사이에 두꺼운 투명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상대가 뱉는 독설과 비아냥은 그 유리벽에 부딪혀 당신의 발밑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당신의 영혼에 닿지 못한 그 말들은 오로지 그것을 뱉은 상대의 공간에만 머뭅니다. 상대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인격적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굳이 손으로 받아내어 내 몸에 묻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니체의 자기 초국 연습, 낮은 주파수와의 작별.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전장의 높이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와 같은 층위에서 싸우는 한 승자는 없습니다. 침묵이라는 고귀한 무기. 니체는 고귀한 자의 침묵을 예찬했습니다. 비상식적인 공격에 똑같이 대구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준의 인간이 되겠다는 비루한 선언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당당하게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그 고요한 위엄은 상대에게 자신의 천박함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입니다. 당신의 말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메시지를 침묵으로 전달하십시오. 에너지의 승화와 창조. 화가 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상대를 파괴하는 데 쓰지 말고 당신의 성취를 위해 쓰십시오. 그 분노를 동력 삼아 운동을 하여 몸을 단련하거나 업무에 미친 듯이 몰입하거나 한 편의 글을 완성하십시오. 훗날 당신의 성공을 보며 상대가 열등감을 느낄 때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웃으며 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 즉 초인의 복수입니다. 스피노자의 이해의 기술, 인과관계의 지도 그리기.
감정을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관찰자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의 필연성 인정. 상대가 왜 저토록 무례하게 구는지 그 이면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가정환경에서 존중받는 법을 배우지 못했구나. 그를 용서하거나 가엾게 여기라는 도덕적 강요가 아닙니다. 그가 처한 심리적, 환경적 인과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수학적 결과가처럼 당연함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거리두기와 영화적 시선. 지금 이 불쾌한 상황을 마치 한 편의 블랙 코미디 영화 속 장면으로 대하십시오. 오, 저 배우는 지금 분노 조절 실패 연기를 아주 리얼하게 수행하고 있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관객석의 평론가가 됩니다. 관객은 배우의 연기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평가할 뿐입니다. 이해하는 자는 지배받지 않으며 관찰하는 자는 상처 입지 않습니다. 품격이란 결코 화를 참아내는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해치려는 외부의 날카로운 소음으로부터 내 영혼의 고요함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위대한 주권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거절이며 당신의 평정심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고단수의 승리입니다. 오늘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비루한 그림자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그 귀한 생명 에너지를 타인의 저급함을 꾸짖거나 고쳐놓는데 낭비하기엔 당신의 남은 생이 너무나도 찬란합니다. 타인이 던진 오물을 굳이 손으로 받아내어 내 몸에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저 그 오물이 지나가도록 길을 내어주고 다시 당신만의 향기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만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고귀한 삶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제 빛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듯 당신의 품격 또한 혼란스러운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정갈합니다. 오늘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당신의 영혼 역시 어제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 단단한 마음으로 이제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우아하게 시작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수호자입니다. 오늘 당신이 지켜낸 그 짧은 6초의 침묵과 상대의 무례함을 건조하게 바라본 그 시선이 쌓여 훗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신만의 거대한 인격의 성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 성체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정갈합니다. 오늘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낸 당신의 영혼 역시 어제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그 견고해진 마음으로 이제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우아하게 시작하십시오.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평화를 수호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의 조각들이 당신의 일상의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그 소중한 변화의 여정을 앞으로도 생각 한 스푼과 함께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 깊은 사유의 길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고요한 위로를 전달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을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우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깊은 내면에 조용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당신을 흔들었던 그 수많은 소음 중 10년 뒤에 당신이 단 한 줄이라도 기억하고 싶어 할 가치 있는 문장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왜 지금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을 그곳에 내어주고 계신가요?